요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전세가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매매 하락만큼 전세 하락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데요. 제가 그림 하나 띄워줄게요. 네. 전국의 매매 가격 변화, 전세 가격 변화를 4분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0이 어딨냐면 오른쪽 있거든요. 네. Y축에 0이 어딨냐면 저 위에 있어요. 이 0,0이 어딨냐고 점을 딱 찍으면 뭐 제주도와 강원도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제주도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뭔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만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을수록 전세 하락이 큰 거예요. 최근 6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이 다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빠졌을까 하고 보면 아래쪽부터 보면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세종시, 뭐 인천, 대구, 경기, 그 다음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부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순위가 광역 세종시와 수도권 가장 전세 하락이 크구나. 그 다음에 오히려 소도시가 전세 하락이 조금 적구나. 그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서울은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서울도 한번 똑같은 이제 4분면을 띄워보면 뭐 종로구 이런 곳은 그나마 전세 하락이 좀 적지만 저 아래쪽에 있는 지역 누가 보여요? 송파구, 그 다음 성북구, 그 다음 뭐 동대문구, 구로구 뭐 이런 지역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매매 하락이 클까, 전세 하락이 클까라고 보면 지금 송파구만 놓고 봤을 때 매매 하락은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 KB 시계열 자료거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6보다 조금 더 큰 하락이잖아요. 근데 전세는 지금 마이너스 8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보다 사실은 전세 하락이 더 크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 지역은 워낙 넓으니까 이 뭐 전국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경기도까지만 살짝 보면 경기도 지금 너무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네. 보면 어디가 1등이에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1등이거든요. 전세만 놓고 봤을 때. 고양시 덕양구. 네. 이 마이너스 12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과천, 지금 양주, 뭐 좀 더 올라가면 뭐 성남, 중원구 지금 몇 개 보이거든요. 수원시 영통구 뭐 몇 개 보여요.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또 유독 저 지역은 다른 곳들보다 이렇게 입주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고향 덕양에 뭐가 있나요? 하면 지축지구, 그 다음에 덕은지구. 특히 덕은지구 입주가 완전 몰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주는 뭐가 있나요? 옥정 신도시 입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천은요. 그 과천 옆에 밑에 바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지금 바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시는 뭐가 있나요? 중원구, 수정구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2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통구에도 지금 보면은 8월부터 입주 대규모 들어오고 12월 달에도 지금 뭐 영통 롯데캐슬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유독 다른 곳들보다 입주가 많구나. 지금 아까 전국적인 전세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야, 하락이 생각보다 세다. 이 매매가 하락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서브프라임은 이런 상황 아니었거든요. 거의 뭐 IMF급이다. 그 정도로 좀 특수한 상황이다.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많이 빠지는 걸까? 되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랭구님, 네. 저희가 이제 전세가 올랐으면 뭐 올랐지 네.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전혀 못 했잖아요. 네. 예상을 왜 못 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지표가 한 번만에 다 경직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건설사들이 왜 갑자기 부도가 날까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레버리지 일으켜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특정 상황이 딱 발생하는 거죠. 지금 저 금리가 급등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다 좋아 보였지만 한순간에 얘는 그냥 없어지는 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지표가 다 나빠지거든요. 이걸 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물이 있어요. 네. 이 물을 좀 더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컵 좀 위로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물을 좀 버리면 물 다시 내려오겠죠. 네. 이거 너무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직 괜찮네. 이게 꽉 차지 않았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온도도 적당하네. 마셔보니까. 근데 좀 차갑다 싶으면 따뜻한 물을 넣으면 되고. 네. 아니면 찬물을 부을 수도 있고.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영하 2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죠. 얼잖아요. 네. 얼었는데 이걸 좀 부어볼까? 넘치겠는데? 이게 부어지나요?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꿈쩍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물을 좀 더 부어볼까? 조금 붓는다고 이게 완전 땡땡하게 얼었는데 이 얼음이 녹나요?
그대로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그냥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파월 의장은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파월도 예상 못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장군님, 그럼 이제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전세가 하락하는 이유가 네. 그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순위는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물론 그거 말고도 좀 부수적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좀 뽑아보면 1차적으로 우리 전세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네. 서울 것만 한번 딱 볼게요. 서울 그래프가 전세는 매매가랑 좀 다르게 뭐 갑자기 급등하는 어떤 성향을 띈 녀석이 아니에요. 막 거품이 갑자기 뭐 엄청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막 올라가요. 또 조정받을 때도 조금 스물스물 조정받고. 그 지금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어느 시점에 팍 튀어 올라간 시점이 있어요. 20년 7월 이후로 이제 급상승을 하거든, 전세 가격이.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임대차 3법이 발표됐죠. 임대인들은 이제 충격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차인이 만약에 그 이후로 나가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세가를 높여서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한번 계약할 때 4년을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영향이 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 절벽이잖아요. 네.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물건들이 뭐 계속 공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전세로 나오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전세가 많아졌다는 건 아니에요.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경쟁이 어떤 게임이냐면 전세는 원래는 그 사용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경쟁이 생기면 특히나 이제 다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급하니까 그냥 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리면 시세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이걸 이기려면 더 내려야 되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게 무한정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월세 선호 현상도 있죠. 그럼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월세를 선호하니까 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전세는 더 사람이 없겠죠. 또 아까 입주 물량이 많았던 곳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곳은 좀 더 심하겠죠, 상황이. 그래서 임대차 3법이랑 전세 매물이 좀 많아진 경쟁이랑 또 월세 선호 현상 이런 것들도 조금은 부수적일 수 있지만 영향을 미쳤겠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네, 이 금리 인하 시기와 상관없이 네, 월세가 네, 계속 오르다 보면은 네. 전세보다 이제 비싸지는 시점이 와서 다시 전세로 수요가 몰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럴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좀 적다고 봐요. 일단 금리가 높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그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를 또 뭐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도 저는 한몫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탁 클릭해보면 매물 개수 몇 개, 전세 개수 몇 개, 월세 개수 몇 개, 세 가지가 다 보여요. 네. 근데 그럼 과연 월세 개수가 적냐라고 보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 개수가 300개다. 전세 200개, 월세 150개.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되게 귀한 상황이면 방금 이야기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 귀하면. 네. 근데 귀하지가 않거든요. 월세도 많아요. 월세끼리 또 경쟁을 또 엄청 해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이렇게 팍팍팍 치고 와야 나중에 뭐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또 전세로 훅 갈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월세도 그냥 전세는 떨어졌지만 월세는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월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확실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 근데 은행에서 보니까 우리은행부터 해가지고 네. 전세 금리를 뭐 0.85% 낮춘다. 조금씩 낮추려고 또 하더라고요. 네. 농협도 이번에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건 좀 영향 없을까요? 조금 있겠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 네. 그래서 월세 나가는 거랑 또 비교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조금, 그 약간 특혜 주는 게 조금 할인이잖아요. 네. 여전히 높은 거에서 조금 내려줬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다 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미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좀 더 낮아져야 확실히 좀 체감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전세세 올리면 훨씬 크겠죠. 일단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랭구님은 다 알다시피 당분간 금리 인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럼 매년 전세 시장도 힘들겠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매랑은 다르다고 봐요. 매매는 이제 고점 찍었구나. 그래도 여전히 높지만 이제 조금 내려주네? 그 어떤 메시지만 나와도 사람들 막 움직여요. 전세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여전히 높네. 몰라 나는. 여전히 높네.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되더라도 이게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고점 찍고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전세 시세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높았던 시세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세가. 예. 이게 이제 디폴트예요. 옛날 시세는 잊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한 전세 10억 했었는데 지금 7억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10억이었는데 곧 그 다시 회복하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디폴트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잠시 엘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최고치일 때 전세가 14억 했어요. 지금 얼마 하는 줄 알아요? 8억, 9천 뭐 이렇게 8억 후반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한 5억 떨어진 거예요. 네. 전세가. 네. 엄청 하락한 거죠. 저는 이제 이 녀석이 전세 디폴트다. 이게 지금 시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는 전세가 더 나빠질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디폴트에서 얼마나 더 나빠질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좋아, 8억 후반에서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 조금은 나빠지겠지만 지금까지 나빠진 것만큼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힘들 거라고 보시나요? 하면 조금 조정받다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이게 약간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전 시세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유지만 되어도 계속 힘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디폴트고 여기서 얼마나 더 힘들어질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엄청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빠지더라도 정말 미세하게 좀 조정받거나 그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 5합? 뭐 그 정도? 약 조정? 뭐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금리가 다시 막 내려가요. 네. 그럼 또 디폴트가 바뀔 수도 있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디폴트 완전 바뀌죠. 이건 완전 바뀌는 거죠. 일단은 네. 지금 금리에서 이걸 디폴트 값으로 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전세 가격은 그냥 완전 반비례 관계로 그냥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매매 가격도 지금 디폴트는 아니겠죠? 매매 가격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품이 많았던 지역도 있긴 해요.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조정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한 지역들은 뭐냐면 과거에 이 친구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이제 좀 올라볼까? 남들 다 올랐는데 그랬던 지역이 매매 전세가 빠진 지역도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얼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리가 조금만 조정되고 하면 그 친구는 사실은 올라가야 맞죠.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군님, 저희가 이제 네. 생각보다 큰 전세가 하락을 경험했잖아요. 네. 항상 투자자는 좀 뭘 배워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좀 저희가 또 배워야 될 것들 있을까요?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몇 가지를 딱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세는 거품이 없다. 전세 가격 안 빠진다. 뭐 이런 거. 네.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틀린 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왜 안 빠져? 빠질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매매 수요, 전세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매매 수요를 막 집을 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안정돼요. 매매가만 올라가죠. 반대로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하고 그 많던 사람들이 전세로만 살려고 하면 전세가가 올라가요. 네. 집값은 뭐 조정받더라도. 과거 뭐 서울에 뭐 11년도, 12년, 13년 전세 매매 내리지만 전세 계속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과연 집주인일까, 임차인일까?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 제가 봤을 때 임차인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봐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매매 수요가 많냐, 전세 수요가 많냐를 가지고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전세가 직격탄을 맞는구나. 동시에 매매도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하면 전세가 안정됩니다.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과연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까,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전세 가격의 직격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완전 다른 거라고 좀 봐야 되고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 금리 있죠. 네. 금리가 만약에 높아지면 이거는 전세는 직격탄이다.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직격탄이다. 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와 그냥 임차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때 임차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처럼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앞에 것들이 만족이 안 되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조금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러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중치를 어디에 줄 것인가. 그렇게 나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딱 수학처럼 x제곱은 4다, x는 2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방금 얘기한 것들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기에다가 좀 살을 더 보태서 자신만의 좀 기준들을 만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은 또 공식일 뿐 또 거기다가 자기의 그런 살도 좀 붙여 나가야겠네요. 네, 이게 완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공식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공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시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기준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면 나중에 혹시 모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은 이렇지만 혹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조차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